우선 이 수업에 앞서서 우리가 한 가지 약속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선 제 수업 분위기는 굉장히 프리한 분위기고요. 근데 다만 한 가지 여러분들이 조심해 주셔야 되는 거는 제가 말하고 있을 때는 떠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손을 들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질문을 했을 때는 자연스럽게 답하셔도 됩니다. 답변하신 분께는 제가 할인볼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사전 설명 들어가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을 향한 유리한 선택, 유리한 윤리 충분. 자, 우선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주제를 보셨죠? 이 딜레마와 공리주의의 문제점.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딜레마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이 딜레마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뜻은 뭘까요? 딜레마가 무슨 뜻이죠? 자유롭게 손들고 대답해주세요. 딜레마가 무슨 뜻일까요? 사실 이 느낌은 오는데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딜레마의 사전적인 의미부터 말씀드리면, 딜레마는 우리가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두 가지 중에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A랑 B가 있어. 근데 A를 선택해도 B 때문에 나에게 후회가 남고 B를 선택해도 A 때문에 나에게 후회가 남는 상황을 딜레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딜레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을지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사례를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트로리 딜레마의 예시입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하는 말을 한번 여러분들이 듣고 그 상황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기관사입니다. 기관사라서 앞으로 이렇게 열차가 가고 있어요. 근데 앞에 5명의 인부가 철도 위에서 일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나는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하는데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안절부절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 당신의 눈에 이게 들어옵니다. 비상철도가 보여요. 근데 그 비상철도에는 인부 1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여기서 고민을 합니다. 직진을 해서 인부 5명을 죽일지 아니면은 비상철도로 틀어서 1명을 죽일지. 여러분들 대답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철도를 튼다 손 들어주세요. 철도를 틀어서 이 1명을 희생시킨다 손 들어주세요. 자, 반대로 철도를 틀지 않는다. 틀지 않고 직진을 해서 5명을 희생시킨다 손 들어주세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건 뭐죠? 아무것도 안 되는 건 뭐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다수의 의견이 철도를 튼다죠. 자, 철도를 튼다고 했는데 트는 이유가 뭘까요? 네? 트는 이유가 뭘까요? 공리를 택하기 위해서. 트는 이유가 뭐죠? 5명보다 1명 죽는 게 낫죠. 트는 이유가 뭐죠? 트는 이유가 뭐예요? 네? 1명이 죽는 게 5명이 낫다. 그럼 여러분들의 공통적인 원리는 1명의 목숨보다 귀하지 않다. 결국 이 원리가 방금 선택에서 작용을 한 거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상황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당신은 기관사가 아닙니다. 기차 위에 있는 육교의 안전자예요. 기차 이렇게 오는 걸 난 보고 있습니다. 똑같이 이 기차는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고 이대로 직진을 하면 일하고 있는 인구 5명이 죽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당신의 눈에 이게 들어옵니다. 뚱뚱한 남자가 옆에 들어와요. 당신이 생각합니다. 이거 얘를 밀어서 이 기차 아래에 딸리게 하면 뭔가 이게 멈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선택을 위해서 가정을 한 가지 더 붙이겠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을 밀어서 이 철도에 깔리게 했을 경우 기차는 100%의 확률로 멈춥니다. 그럼 과연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밀겠습니까? 밀지 않겠습니까? 밀어야죠. 자, 민다 손 들어주세요. 민다. 반대로 밀지 않는다 한번 손 들어주세요. 자, 그러면은 밀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의 의견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밀지 않는 이유가 뭐죠, 혹시? 내가 밀는 사인이니까. 그럼 또 민다라고 했던 밀지 않는다라고 했던 사람 또 누가 있을까요?
자, 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내가 제일 뒤집었어요. 아, 죄를 뒤집었습니다. 또 있을까요? 밀지 않는 이유? 똑같아요. 아까는 다수의 사람이 5명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1명을 희생할 것이냐 라는 의문점을 던졌을 때 그렇게 하겠다. 1명의 목숨보다 5명의 목숨이 중요하다 라는 원리가 지켜졌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르죠. 다수의 의견이 밀지 않는다를 택했습니다. 하지만 밀거나 밀지 않거나 앞전 상황과 후 상황은 산출되는 결과는 같죠. 1명이 죽고 5명이 산다. 그러면 이번에는 사례를 한 가지 더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병원의 의사입니다. 당신에게 두 부류의 환자가 와요. 한쪽에서는 머리가 심하게 다친 중증 환자가 옵니다. 1명이. 그리고 반대쪽에서는 아주 그렇게 심한 부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정도의 부상을 입은 환자 5명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당신은 중증 환자 1명을 살리겠습니까? 아니면은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부상을 입은 5명을 살리겠습니까? 둘 중 한쪽을 선택해서 살리는 순간 반대쪽은 죽습니다. 자, 1명을 살리겠다 손 들어주세요. 1명 살리겠다. 왜죠? 좀 크게 얘기해요. 의사를 지켜야 되는 원칙이 있다. 그러면은 그 원칙을 제외하고 나서 판단을 했을 때도 다시 1명을 살리는 건가요? 쉽지 않죠? 그럼 반대로 5명을 살리겠다고 손들어주세요. 왜죠? 가성비요? 여기서 가성비를 가성비 알겠습니다. 아마도 5명을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아까와 같은 원리가 아마 똑같이 적용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병원 사례를 한 번 더 꽈보겠습니다. 당신의 병원에 장기 이식이 필요한 환자 5명이 들어옵니다. 신장, 콩팥, 뭐 그런 거. 그럴 필요한 장기 이식이 필요한 환자 5명이 와요. 근데 아쉽게도 우리 병원에는 그 장기가 없어요. 그래서 당신은 고민합니다. 이거 어떻게 살리지? 어떻게? 이러면 죽는 거 아니야? 근데 당신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쳐갑니다. 저기 옆방에 건강검진을 받고 자고 있는 건강한 청년이 있는데 그럼 내가 몰래 그 방에 가서 그 사람 장기를 빼와서 5명을 살려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과연 당신은 여기서 장기를 빼와서 5명을 살리겠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5명을 죽게 냅두겠습니까? 장기를 빼온다 한번 손들어주세요. 장기를 빼오지 않는다 손들어주세요. 왜 빼오지 않는 거죠? 큰일 나요. 근데 아까는 1명의 목숨보다 5명의 목숨이 중요하다 하지 않았나요? 그건 맞긴 한데 장기는 좀 장기를? 그런가요? 그러면 이 친구는 왜 그렇게 생각했죠? 제가 죽이는 거. 제가 죽이는 거예요. 근데 아까의 철도 사례를 예시를 봤을 때 아까 철도 튼다 그랬나요? 안 쓴다 했어. 안 튼다죠? 튼다죠? 철도를 트는 행위도 나의 의도가 담긴 행동 아닙니까? 브레이크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럼 이것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1명을 살리기 위해 5명을 살리기 위해서 1명을 희생시킨다. 나를 뭐. 사실 이러한 문제들이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딜레마인 거고 어떠한 선택을 해도 후회가 남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앞선 사례들에서 우리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윤리적이고 무엇이 올바른 행동인지. 아마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는 이 2가지의 원리가 부딪혔을 겁니다. 첫째, 행위로 인해 산출되는 결과를 고려할 것인가? 아니면 행위 자체를 고려할 것인가? 철도를 틀어서 1명을 죽이는 대신 5명을 살린다. 사람을 밀어서 이 사람을 희생하는 대신 5명을 살린다. 라는 그 결과를 도덕적으로 고려를 할 것인지
아니면 장기를 빼온다와 같은 그 행위 그 자체를 윤리적으로 바라볼 것인지. 아마도 이 두 가지의 원리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부딪혔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쉽게 대답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면 한번 이러한 원리들이 담겨있는 사상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행위의 결과 그 자체만 바라보고 도덕적인 행동을 판단하는 그 사상은 대표적으로 공리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자의 행위 그 자체만 바라보는 윤리는 칸트의 의무론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알아보면 좋겠지만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앞에 있는 공리주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이것의 문제점이 무엇일까 이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리주의 대표적인 사상가로는 벤담 그리고 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포인트를 갖고 가셔야 되는 건 이 공리주의의 사상의 기초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공리주의는 어디에서 파생된 사상이냐면은 바로 결과론입니다. 이 결과론에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 행위가 어떠한 행위가 좋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라면 그것은 도덕적으로 비판받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좋은 결과를 산출해냈을 때는 도덕적으로 비판받지 않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리주의도 이 생각을 이어가죠. 아마 이런 말 들어봤을 겁니다. 하얀 거짓말. 하얀 거짓말이 뭐죠? 거짓말이긴 거짓말인데 내가 해주는 사람한테 뭔가 도움이 되는 거짓말이죠. 공리주의에서 그리고 결과론에서 하얀 거짓말은 만약에 내가 이 거짓말을 함으로써 상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은 도덕적으로 비판받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공리주의도 이 생각을 그대로 이어서 가죠. 그럼 마저 공리주의를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공리주의에 따르면 우리는 두 가지의 주인에 의해 존속됩니다. 그 주인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걸 겁니다. 근데 그 주인도 그 주인은 아니지만 자, 부터 그래서 그 주인이 뭐냐? 바로 쾌락 그리고 고통. 인간은 쾌락과 고통이라는 두 주인 아래에 있다. 그래서 산출되는 원리가 이겁니다. 공리주의하면 생각나는 말이 있죠. 뭐죠? 최대 다수의 먼저 보나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렇죠. 최대 행복. 이 원리가 우리 일상에서 과연 어떠한 것에 가장 잘 접목되어 있을까요? 우리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다수결. 그렇죠. 다수결이죠. 5명에서 의사를 결정하는데 4명이 동의하고 1명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의사 동의된 걸로 봅니까? 동의되지 않은 걸로 봅니까? 동의된 걸로 보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1명보다 4명의 이익과 그리고 그 산출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상을 기초로 벤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쾌락은 질적인 질적인 차이는 없고 양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다. 벤담은 그래서 양적 공리주의를 얘기해요. 근데 이게 도대체 어떤 문제가 되느냐? 우리가 정당히 노동을 하고 나서 지불받은 돈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월급을 받죠. 그랬을 때 받는 기쁨이랑 내가 일을 하지 않고 정당한 수단을 치르지 않고 남의 돈을 훔쳐서 그 돈을 받았을 때 얻는 기쁨을 양적인 차이만 둡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이것이 질적으로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그렇죠. 그래서 초반에 이 양적 공리주의가 비판을 받습니다. 아니 어떻게 쾌락들이 다 같을 수 있냐.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의 제자인 밀이 이것을 수용을 합니다. 이런 비판들을 수용을 해요. 그래서 질적 공리주의를 얘기합니다. 그래. 너네 말 맞아. 쾌락은 양적인 차이도 있고 질적인 차이도 있어. 그러면 과연 이 밀은 그 질적인 차이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합리적이고 그리고 고상한 인간은,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인간은 두 가지의 경험을 했을 때
무조건 그리고 항상 더 높은 퀄리티를 가진 더 질 높은 쾌락을 가진 것을 선택할 것이다. 그러니까 A, B가 있는데 우리가 A, B를 둘 다 경험한 사람이면 A가 만약에 B보다 질적으로 높아. 그럼 우리는 항상 A를 선택할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항상 더 질 높은 쾌락만 추구하나요? 저는 이것에 약간의 의문점을 가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랑 한 가지 간단한 실험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노래를 3가지 정도를 들려드릴 건데요. 한번 들으면서 판단을 해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나옵니다. 자, 우리 윤병춘 쌤이 좋아하는 클래식 노래. 음악 시간이 많이 들어봤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신나고 흥미나는 파리스 챔피언입니다. 그래도 신이 났어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요즘 가장 유명한 AK47입니다. 자, 들어봤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질 높고 가장 하이 퀄리티의 노래는 뭘까요? 1번이다 손들어주세요. 1번 클래식이다. 가장 질 높고 하이 퀄리티의 노래다. 1번 손들어주세요. 아니다. 2번 챔피언이다 손들어주세요. 아니다. 3번 AK47이다. 아, 네. 그러면 이번에 한번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이 3가지의 노래 중에 한 가지의 노래만 듣고 살아야 된다면 어떤 노래를 듣겠습니까? 1번 클래식을 평생 듣겠다 손들어주세요. 2번 챔피언을 항상 듣겠다 손들어주세요. 3번 AK47을 항상 듣겠다. 이번 경험에서 우리는 이 미래에 대한 반박을 직접 경험을 통해 해봤습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어떤 게 더 고상한 쾌락인지 어떤 게 더 수준 높은 쾌락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클래식이 가장 높은 퀄리티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중에서 평생 한 가지만 들을 거냐라고 했을 때는 클래식을 선택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즉 뭐냐? 아무리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인간이라도 항상 질 높은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 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질적 공리주의가 비판받는 이유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가볍게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한번 이 일상 속에 녹아든 이 공리주의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이 다수결이 그렇게 항상 좋아 보이지는 않죠. 마냥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철학을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철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철학이 우리에게 새로운 정보를 주거나 그렇기 때문이 아닙니다. 철학은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줍니다. 매일 보는 것이더라도 철학을 배운 이후에는 이것이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철학의 매력인 것입니다. 사탄 선택자가 줄고 이과 편의 영상이 팽배한 이 시대에 윤리학 사상 그리고 생활관리를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께 응원을 드리며 오늘 유리한 윤리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